복잡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이 오디오를 켜셨거나 혹은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을 환기해줄 무언가를 찾고 계실 텐데요. 쓸데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기 딱 쉬운 타이밍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뻔한 정보 대신에 머릿속의 전구가 탁 하고 켜지는 그런 짜릿한 지적 쾌감을 원하셨다면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이 심층 탐구 자료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아주 서늘하고 강렬한 자극을 선사할 겁니다. 오늘 자료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들은 최근 국내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소설 커뮤니티, 그리고 대형 도서 플랫폼의 베스트셀러 랭킹을 완전히 휩쓸고 있는 수작 3편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랭킹을 완전히 장악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재미있는 소설을 넘어서 막 활자 중독자들의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고 심리적인 후유증까지 남기고 있는 이른바 독한 텍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편의 작품, 유키 하루오의 방주, 정혜연의 홍학의 자리, 그리고 오승호의 퍽탄, 이 세 권에 대한 분석 자료랑 리뷰 데이터를 쫙 훑어봤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보면서 느낀 건 독자들이 단순히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이 책들을 밤새워 읽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확실히 범인 찾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죠. 맞아요.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독자의 심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함정들을 파놓고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세 작품이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설계와 심리적 트랩으로 우리의 멘탈을 흔들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해체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해부 작업이 될 것 같네요. 나아가서 이토록 자극적이고 억압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왜 열광하는지 그 기저에 깔린 심리까지 함께 짚어볼 거고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까다로운 독서 취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단 한 권의 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전 파일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탐구 대상은 밀실의 윤리학과 극한의 생존 게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키 하루오 작가의 방주라는 작품이죠. 아, 방주. 요즘 예스24 같은 주요 플랫폼 추리 분야에서 아주 압도적인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리소설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인 클로우스드 서클, 즉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라는 설정을 가져왔는데요. 그 산장이나 외딴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의 작동 방식을 이 작가가 완전히 뒤틀어버렸습니다. 사실 미스터리 장르를 웬만큼 즐기시는 분들에게 고립된 산정 설정은 너무 익숙하거든요. 뻔하죠, 사실. 눈보라가 쳐서 다리가 끊기고 네, 막 전화선 잘리고. 이런 아가사 크리스티식 밀실 트릭에 고인물 독자들은 이제 웬만해선 놀라지 않습니다. 아, 또 누군가 밀실을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구나 하고 패턴을 바로 읽어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방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 익숙한 클리셰를 아주 영악하게 비틀어서 독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 영악함의 실체가 바로 이 소설의 핵심인데요. 밀실의 트롤리 딜레마 같은 극한의 생존 윤리를 결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요. 기차 선로 바꾸는 그 윤리 문제 말인가요? 맞습니다. 상황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산속에 지어진 방주라는 기이한 지하 건축물에 9명의 인물이 갇히게 됩니다. 지하에 갇힌 거군요. 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출구가 거대한 바위에 막혀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지하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와, 완전 패닉이겠네요. 물까지 차오르면 시간 제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작가가 아주 잔인한 룰을 하나 던집니다. 유일한 탈출 방법은 도르래를 돌려서 바위를 치우는 것인데 네. 그 도르래를 돌리는 단 한 사람은 무조건 지하에 남아 수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와, 한 명이 무조건 죽어야 나머지 8명이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자료 보면서 여기서부터 기존 추리소설의 문법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느꼈거든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보통의 추리소설에서 범인을 찾는 이유는 정의를 구현하거나 남은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죠.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범인을 찾는 목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뒤집힙니다.
살인마인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남아라. 이렇게 등 떠밀기 위해서 탐정 노릇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논리적인 추리로 진실을 밝혀낸다는 장르 특유의 지적 쾌감이 졸지에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알리바이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진짜 진흙탕 싸움이네요. 인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 점잖은 이성을 벗어던지고 이기심을 드러내겠어요. 이 심리전 한가운데서 서늘한 자문자답을 강요받게 되죠.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과연 도덕적으로 고결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요. 맞습니다. 절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리뷰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목이 바로 이 소설의 마지막 10페이지더라고요. 아, 결말부 반전이 정말 엄청나죠. 단순히 범인이 얘였어 하고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독자가 안전한 곳에서 사건을 관망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며칠 동안 기분 나쁜 후유증, 묘한 불쾌감에 시달린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사실 현대의 하드코어 장르 독자들이 원하는 자극의 본질이 바로 그런 안전한 파괴에 있습니다. 안전한 파괴요? 네, 깔끔한 해피엔딩이나 건선징악은 현실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독자의 예상을 무참히 박살내고.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느끼는 찝찝함 자체가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가는 그 심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결말을 던진 거죠.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뻔하고 예측 가능한 결말에 지치셨다면,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는 매운맛을 원하신다면 이 방주가 아주 완벽한 선택이 될 겁니다. 며칠간 충격적인 여운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럼 지하의 차가운 방주에서 빠져나와서 두 번째 작전 파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무대가 한국이죠. 네, K-스릴러의 치명적인 심리적 트랩, 정혜연 작가의 홍학의 자리입니다. 정혜연 작가면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는 수식어도 있잖아요. 이 작품 지표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완독률 80% 넘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제가 이 데이터 포인트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전자책 생태계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다운로드하고 첫 페이지 열어보는 건 쉽지만 끝까지 읽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중간에 이탈하기가 너무 쉽죠. 특히 요즘 유튜브나 쇼핑 콘텐츠가 15초 단위로 도파민을 터뜨리는 시대인데 텍스트 매체가 중간 이탈 없이 10명 중 8명을 끝까지 끌고 갔다. 작가가 독자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서사적 장치가 이런 흡입력을 만들어낸 건가요? 그 강력한 엔진은 시선의 전복,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에 있습니다. 시선의 전복이요? 네, 일반적인 스릴러 도입부를 떠올려 보시죠. 인적 드문 호숫가에서 끔찍한 시체가 발견되고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고뇌하는 형사가 등장해서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가 추적하죠. 맞습니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형사의 시선을 빙의해서 정의의 편에 서게 됩니다. 네, 범인을 잡고 싶어지죠. 하지만 홍학의 자리는 정반대의 시점에서 막을 올립니다. 정반대라면 범인의 시점인가요? 자신의 끔찍하고 은밀한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시체를 유기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남자의 1인칭 시점입니다. 와, 시작부터 독자를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강제 입장시켜버리는 거군요. 아주 교활하고 매력적인 설정이죠.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단서를 쫓는 게 아니네요. 형사가 질문을 던져올 때마다 제발 내 거짓말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같이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범죄 스릴러를 읽으면서 독자가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다니 일종의 심리적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 공범의식이 주는 불안감이 바로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독자가 주인공의 불안이랑 공포, 강박을 고스란히 공유하겠어요? 네,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 하나, 엇갈리는 진술 하나에 독자의 심장도 같이 철렁 내려앉죠. 범죄가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활자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겠네요. 게다가 이 작품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바로 언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 번역체가 아니라는 점이요? 네, 영미권이나 북유럽 훌륭한 스릴러 소설도 많지만 번역서를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문화적 간극이나 복잡한 문장 구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인물 이름 외우는 것부터 장벽일 때도 있고 문장이 길어서 읽는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한국 작가가 한국 사회의 정서와 배경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문장의 뇌에 꽂히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공간적 배경이나 인물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니까 텍스트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지런이 전혀 없겠어요? 맞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한국 영화 한 편을 뇌내에서 재생하는 것 같은 매끄러운 경험을 줍니다. 그래서 두꺼운 벽돌책 붙잡고 며칠씩 씨름하는 건 딱 질색이다. 일단 첫 페이지 열었으면 오늘 밤 안에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지네요. 스피드광 독자들에게 무조건 추천합니다. 후반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서스펜스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리적 올가미로 옥죄는 맛이 일품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탐구 자료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앞선 두 작품이 지하벙커나 호숫가라는 좀 은밀한 고립을 다뤘다면 이번에 스케일이 확 다릅니다. 네, 무려 도쿄라는 메가시티 전체를 인질로 잡은 아주 시끄럽고 폭발적인 심리전입니다. 오승우 작가의 폭탄이네요. 이 작품은 일본 내에서도 까다로운 추리문학상들을 휩쓸고 베스트셀러 최상단에 오르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다 잡은 수작입니다. 제목이 폭탄이니까 직관적으로 테러 상황이 떠오르거든요. 네,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보통 폭탄 테러 다루는 할리우드 영화 보면 공식 있잖아요. 어떤 공식이죠? 주인공이 제한 시간 알리는 빨간색 디지털 시계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빨간 손을 자를까 파란 손을 자를까 막 고뇌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액션씬이 주로 이유죠. 그렇죠. 물리적인 해체 작업이 중심이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책 자료를 뜯다 보니까 진짜 묘미는 밖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아니더라고요. 네, 작가의 과감한 선택이 빛나는 지점입니다. 이 소설의 모든 핵심은 좁디 좁은 경찰서 취조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취조실 안에서요? 무대는 한평 남짓한 닫힌 공간입니다. 경찰에 붙잡혀온 수즈키라는 중년 남자가 있는데 겉보기엔 진짜 어디에나 있을 법한 보잘것없고 평범한 인상이에요. 평범한 아저씨 상이라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취조를 받던 중 불쑥 선언합니다. 도쿄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첫 번째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맞춰보라고요. 와, 밖에서는 실제로 도시가 마비되고 폭발이 일어나는 아비규환인데 정작 주범은 가장 안전한 취조실 안에 앉아서 경찰들이랑 퀴즈 게임을 하는 거군요. 스무고개 하듯 경찰을 농락하는 거죠. 이 설정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떠올랐어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조커와의 비교가 이 소설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해요. 물리적인 폭력보다 압도적인 지능이나 말재주로 상대방의 도덕적 허점을 찌르고 가지고 노는 모습이 딱 겹치거든요. 네, 이 소설은 폭탄을 찾아내서 해체하는 물리적 과정이 아니라 스조키라는 귀괴한 지능범과 그를 신문하는 형사들 사이에 숨막히는 두뇌 게임에 방점을 찍습니다. 형사들은 폭탄 위치를 알아내려고 이 남자를 프로파일링 하려고 할 텐데 남자는 오히려 그 취조 과정을 역이용해버리죠. 어떻게 역이용하나요? 형사들의 말투, 태도, 사소한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들 내면에 숨겨진 과거의 상처, 위선, 도덕적인 결함들을 귀신같이 파고듭니다. 역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프로파일러가 범죄자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공권력이라는 가면을 쓴 인간들의 약점을 해체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취조실 책상을 사이에 둔 대화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엄청난 긴장감이 발생하죠. 리뷰어들이 어지간한 블록버스터 액션씬 볼 때보다 손에 땀을 더 쥐게 한다고 평가하던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스즈키의 질문 하나하나가 형사들의 멘탈을 폭파시켜버리거든요. 진짜 독자의 평온한 일상마저 폭파시켜버리는 심리적 뇌관으로 작용하겠어요? 스즈키가 도쿄 곳곳에 설치한 물리적인 폭탄은 거대한 도시에 숨겨진 현대인의 불안이나 혐오, 인간 본성의 이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발은 취조실 안에서 일어나는 거군요. 단순히 킬링타임용을 넘어서 범죄자의 뇌 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가 버리는 아주 끈적하고 묵직한 두뇌 싸움을 갈구하셨다면 이 폭탄이 완벽한 해답이네요. 압도적인 지능범의 혀끝에서 놀아나는 서늘한 공포에 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세 편의 심층 자료 브리핑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 작품 결이 다르면서도 공통적으로 독자를 사로잡는 날카로운 무기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방주, 홍학의 자리, 폭탄. 세 작품 모두 속도감과 반전이라는 장르적 미덕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간 본성의 아주 어둡고 은밀한 면을 가차없이 들춰냅니다. 맞아요.
흔히들 이런 스릴러나 미스터리를 머리식히기용 가벼운 오락 정도로 치부하기도 하잖아요. 편견이죠, 사실. 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작품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던지고 끔찍한 범죄자 시선에 동화되게 만들고 세상에 위선을 띠르는 통찰까지 제공하죠. 정보와 쇼폼 영상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 뇌를 몇 시간씩 활자 속에 붙잡아두고 묵직한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장르 소설의 힘이 참 경이롭습니다. 좋은 소설은 결국 우리 안의 괴물을 비추는 아주 투명하고 예리한 거울인 것 같습니다. 깊고 어두운 이야기 숲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은 과연 오늘 밤 어떤 책을 가장 먼저 집어들게 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9명이 갇힌 지하방주의 차가운 바위 앞을 서시겠습니다. 아니면 살기 위해 시체를 숨기며 조여오는 수사망의 심장을 졸이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취조실 안에서 세상을 조롱하는 지능범과 숨막히는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런 게 여기서 이대로 인사를 드리고 끝내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화두가 남아있죠.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철학적 화두로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세 작품 서사 구조에는 기묘하고 역설적인 공통점이 숨어 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죠. 바로 인물들이 모두 어떤 형태로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억압된 상황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말이죠. 맞아요. 방주에서는 물리적으로 벙커에 고립됐고 홍학의 자리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비밀이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혔고 폭탄 역시 취조실이라는 밀실에서 진행되잖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의 팍팍한 스트레스, 복잡한 인간관계,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소설을 읽잖아요. 현실 도피, 즉 에스케이피즘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선택한 안식처가 다름 아닌 절대 도망칠 수 없는 극한의 고립 상태를 묘사한 텍스트란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내일 지옥철에 갇히고 사무실 파티션에 갇히고 대출금 족쇄에 갇혀 살면서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고립돼서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강렬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걸까요? 그 모순이야말로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설 속 인물들이 고립 속에서 이성과 도덕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을 안전한 내 방에 앉아 지켜보면서 위안을 얻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 저들의 끔찍한 지옥에 비하면 내일 아침 출근하는 내 현실은 꽤 평온하구나 하고 안도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는 사회적 규범 빼고내 감히 표출하지 못했던 내면의 파괴적인 본능을 소설 속 인물들에게 투영해서 위험한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요. 책 속 인물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역설적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해방시켜주는 탈출구가 된다는 거네요. 아주 서늘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우리는 타인의 극단적인 억압과 공포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밤 이 역설적인 심리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질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과정 자체가 훌륭한 심리 게임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책의 늪으로 빠져드시든 충분히 서스펜스를 만끽하시고 부디 안전하게 이 평온한 현실 세계로 귀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안고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